이어서 이제 형사재판 절차와 관련돼서 살펴봅니다. 형사재판 절차에 앞서 수사 과정이 있는데, 수사 절차도 형사재판 절차와 같이 시작되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엔 뭐 일반적인 거였던 것 같습니다. 수사재판도 형사재판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있어서 형사재판 절차 특징은 뭐냐? 특징은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천벌사상, 다음에 형조불용, 그리고 원령에 따른 형정입니다. 원령에 따른 형정.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천벌사상을 근거로 했다. 그리고 형조불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원령에 의한 형정입니다. 먼저 천벌사상입니다. 천벌사상. 하늘의 뜻에 따라서 벌을 내리는 거다 이거죠. 천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내리는 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형정이 이루어질 경우 징표를 나타내서 경고한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까 만약에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뭔가 징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가 닥치면 임금은 서둘러서 형정을 살펴서 소송의 지죄를 없애고 죄수를 풀어주거나 사면을 단행했다. 그런 때에 내려지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벌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건 온당하지 않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형조불령.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이 형벌을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걸 쓰진 않는다. 쓸 사람이 없는, 대상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하가 잘 다스려져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형조라고 했습니다. 이는 형벌은 형벌 없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예 범죄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형조불용. 형벌은 있으되 형벌을 쓰지는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조사하고 정상을 살펴 전말 자세히 따진다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형옥을 맡은 자들이 더욱 힘쓰라. 그러니까 자세히 사실관계 잘 따져보고 이러다 보면 이것은 형옥으로 다스릴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정에 임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을 잘 따져서 죄가 되는지 여부를 명백히 한다면 형벌을 쓸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원령에 따른 형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형정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겁니다. 원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농가나 국가의 정례적 연간 행사를 월별로 구별해서 비록한 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령.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뭘 하고 요 시기에는 뭘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자연의 조화에 부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정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때나 막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그 시기에 맞게 형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해져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만물이 소생, 성장하는 봄, 여름, 가을에는 화기를 상하지 않도록 휼형을 베풀고, 요거는 휼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이나 형이 시행해서 죄인을 사면하거나 처벌 형량을 감면함으로써 피고나 죄인을 위무하는 일, 휼형이라고 하는데 휼형을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것은 가을, 겨울에 형의 집행을 해라.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럴 때에 형을 집행하거나 그러면은 농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을 집행하는 것도 자연 이치에 맞게 서로 조화롭게 해라. 굉장히 앞서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결송기한과 정송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결송기한이라는 건 소송을 결정해서 판결하는 기한을 얘기해 언제까지 끝을 내라 하는 것이고, 정송은 소송을 멈추는 겁니다. 소송을 결정해서 언제까지 판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사, 중사, 대사 나눠지는데 소사는 5일, 중사는 10일, 대사는 10일, 도죄 이상의 옥송의 처리는 30일 만에 그 안에 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대사는 20일 안에 해라, 중사는 10일 내에, 소사는 5일 내에 해라.
그리고 형집행정지 및 정송, 소송을 멈추는 것은 구체적인 기간은 고려 전기에는 이미 춘분에서 추분까지.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때는 좀 소송을 멈춰라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고려시대 때의 재판 절차의 특징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천벌사상이다. 천벌사상. 형조불용. 형조불용 사상. 원령에 따른 형정. 요것이 고려시대 때의 형사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형사재판이 이루어졌다. 수사 절차는 뭐냐? 그건 이제 수사하는 것은 이제 형사재판 전 단계로 행해지는데 대체적으로 형사재판 절차와 수사 절차는 동시에 행해졌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무슨 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절차에 있어서는 고신행위, 고신은 이제 오늘날 고문입니다. 고문. 이게 고신행위였다. 이게 문제인 거죠. 또 이거는 형벌 집행과 또 연결되는 거죠. 당시에는 이제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라. 그래서 증거가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손쉬웠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는 고신이 자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신이라고 하는 거. 증거를 통해서 재판하는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도 인정되었지만 당사자 자백을 취하는 것이 가장 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백을 받기 위한 고신이 행해졌다. 근데 무리한 고신이 행해지게 되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고려시대 중앙 및 지방에서 수사 과정에 비록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반드시 3번 고신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이게 이제 무리가 되는 거죠. 무리가 생기는 거죠. 중앙에 있어서 또는 지방에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고신하라고 하는 이런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고신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고신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은 사람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건데 이러면서 죽는 사람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죄상을 자백한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죄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묻지 말고 더 이상 고신하지 못한다. 이런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거 현명한 처사죠. 요 고려시대 때 요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명확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걸 끝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고신을 해라. 그걸 상례, 일상적인 이해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 참 아주 당시에 있어서는 참 재밌고도 엄중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여기 텍스트를 한번 보죠. 사건의 정상에 혐의가 있는데도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외에 고민하도록 하였다. 신문할 때마다 20일의 간격을 두되 만약 신문이 끝나기 전에 또 다시 다른 관사로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국문 차가 본안을 연사하여 이송하며 또 앞에 신문을 포함해 3차례로 계산하였는데 만약 혐의가 없으면 반드시 3차례를 채울 필요가 없었다. 신문 도중 혐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모든 문서를 갖추고 보고하여 해당 관서의 장관이 규탄과 함께 검증토록 하였다. 신문할 때는 반드시 3원, 3사람이죠. 3명의 관원을 갖추도록 하였는데 이는 독단을 배제하고 신종을 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울러 불법한 신문이나 세력 또는 금력에 의해 왕법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법을 부정하게 적용하는 것, 자행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도 있었다. 요 한번 요 재밌는 예가 있는데 살인죄를 범한 자에게는 3단계로 나누어 신문토록 하였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9가지 단서를 명확히 신문하고 21일의 사회를 두어 둘째 단계에서는 12가지, 28일의 사회를 두어 셋째 단계에서는 15가지 단서를 명확히 신문하도록 하였다. 이것도 나름 단서를 몇 가지 탁탁 담아서 살인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환이라 해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구타와 상해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기한을 두었다. 이 기한을 벗어나면 가해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 재밌습니다. 손과 발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자는 10일을 기한으로 한다. 10일 넘으면 책임 안 지는 거죠. 다른 물건으로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자는 20일. 칼이나 끓는 물이나 불로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40일. 남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어긋나게 하고 뼈를 부스러지게 한 자는 50일 기한으로 했다. 이건 이제 고환이라고 해서 요 기간 넘기게 되면 이 부분에 책임을 안 진다 하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책임을 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그 기간을 뒀던 것 같아요.
손과 발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자. 10일. 다른 물건으로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자 20일. 칼이나 끓는 물이나 불로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40일. 남의 팔과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어긋나게 하고 뼈를 부스러지게 한 자는 50일. 재밌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 어떤 불법적인 고신이 행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두 손의 엄지를 같이 묶어 그곳에 큰 돌을 걸고 대들보에 매달고 약 한 자 남짓 떨어지게 한 뒤 밑에서는 숯불을 떼우면서 두 사람이 그 좌우에 서서 허리를 친다. 이야, 잔인합니다. 두 손의 엄지를 같이 묶어서 그곳에 큰 돌을 걸고 대들보에 매달고 약 한 자 남짓 떨어지게 한 뒤 밑에서는 숯불을 떼면서 두 사람이 그 좌우에 서서 허리를 친다 하는 거죠. 당연히 허리를 치게 되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숯불을 떼는데 그 숯불 떨어진 그 떼는 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발을 찢어서 기름을 붓고 단근질하게 돌을 가득 채운 가죽 주머니로 입과 귀를 마구 때리기.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었겠어요? 이러니까 이제 강요에 의해서 하지도 않은 거를 이제 자백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죠.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때의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은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이후에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합의제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삼복제, 세 번째로 행위시법주의, 네 번째로 속지주의, 다섯 번째로 증거재판주의, 여섯 번째로 신속재판주의, 일곱 번째로 의심스러울 때는 경하게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흉과 효를 중시하는 재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도표로 이렇게 해서 좀 해놓은 건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 첫 번째로 이제 합의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합좌해서 해라 하는 것인데, 최소한 세 사람 이상의 관원이 모여서 재판을 해라 하는 삼원신수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범죄에 대한 재판이 아무래도 세 사람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정하겠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원신수제라고 하는 합의제, 이런 것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복제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 심판을 해라 하는 거죠. 고려시대 때는 그 형사사건의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심,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단심제로 원칙으로 한 번 해서 그 결과를 집행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종 임금 때는 이제 죽은 죄, 사죄를 범한 옥수에 대해서 세 번 아뢰라, 이렇게 하는 소위 사수, 삼복, 세 번 계법이라고 하는, 죽을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임금께 세 번 아뢰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소위 얘기하는 삼복제라고 하는 형태로 정착이 되는 삼복제. 초심, 재심, 삼심,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심리해서 재판을 해라. 여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죽을 사람 사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심판을, 이거는 단심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라. 이건 인권을 존중하는, 인간 존중 사상에 배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요거는 이제 행위시하고 법률이 만들어진 때하고 이게 소위 차이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시법주의, 행위한 때에 그 법을 따라라. 다시 얘기하면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경우 예전에 국법에 따라서 해라 하는 얘기인 겁니다. 행위시법의 형벌법규를 적용해라. 재판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재판할 당시에 그 법에 따라서 해라. 만약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되어 있는 법이 재판시법이라고 한다면 그 재판 개정 시에 개정된 이후에 법을 적용한다 하는 얘기죠. 신법 적용한다는 겁니다.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속지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범죄 행위가 발생된 지역에
그 지역의 법을 적용하는 거죠. 속지주의라고 하는 거.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고려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 관할로 해서 고려의 국법을 적용해라.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속지주의를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취한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속인주의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속인주의를 적용받은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고려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다섯째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해라. 형사재판의 경우 증거. 그런데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3번 고신을 해라. 그런데 어떤 경우 생기느냐?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3번 고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소위 인신에 대한 침해가 오지 않습니까? 고문에 의해, 고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증거에 의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부작용 이런 것도 또한 왕명에 의해서 없앴던 걸로 당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3번 고신하도록 하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더라. 여섯째로는 이제 신속재판주의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이죠. 신속재판주의. 재판 질질 끌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있어서 민사소송 나중에 지체가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멸망에 이르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하도록 해라. 오늘날에서도 신속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형옥의 경우 이 재판이 더디 진행돼서 옥에서 병으로 사망한 사람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관원들이 돈을 받는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재판을 지체하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형옥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끝내라 하는 얘기겠습니다. 7째는 의심스러울 때는 경하게 처벌하라. 의심스러울 때는 경하게. 이건 피고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피고의 죄 이게 명확하지 않고 의심만 가. 이럴 때는 중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범죄에 따른 형을 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확정이 돼야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건데 명확하지 않을 때는 경하게 처벌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사재판에서의 기본 원칙 하나는 범죄의 정황에 비춰 진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이건 경하게 처벌해라. 법에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지만 죄가 의심스러운 경우이거나 강도짓을 했으나 크게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경형을 적용하라 하는 명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충과 효를 중시하는 재판, 이게 마지막 그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충과 효를 중시해라 하는 거, 충과 효. 명종임금이 한 얘기입니다. 요사이 백성의 습속이 야박하여져서 심지어 부모에게조차도 살아서는 봉양하지 않고 죽은 뒤에는 제사 지내지 않고 있다. 만약 충효, 우공하는 자가 있거든 귀천을 묻지 말고 특별히 표창하여 장려토록 해라. 요거는 이제 당시에 있어서 임금이 충과 효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충과 효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정, 형벌, 과거 이런 데도 이게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